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고 재미있는 출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는데 어제 드디어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은 15년간 기자로 근무한 뒤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로 우리나라 정계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했는데요. 비서실장도 비서실장이지만 어제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오후에도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정무수석에 재선을 지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의원들이에요. 의원 출신. 이전에 좀 관료 출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의원 출신으로 꾸렸던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인사는 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사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하는데요. 네.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 또 협치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꼽히는 만큼 정치 경험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여의도와의 소통을 좀 더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 이렇게 아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한 이렇게 대통령.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선 2년과 달리 또 여의도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 개편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인사도 인사지만 윤 대통령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처음으로 기자 앞에 섰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하면서 스타일도 많이 바꿔야겠다 이렇게 참모진들에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스타일의 변화는 윤 대통령 하면 떠올랐던 이제 독선 네. 또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으로 어제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브리핑룸에 들어서면서는 또 가벼운 농담도 던지고 미소도 지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질문을 받은 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브리핑에서 각 2개의 질문을 받아서 총 4개의 질문을 답했는데 질문 주제는 소통 방식, 영수회담 의제, 또 앞으로의 국정 방향, 후임 총리 지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은 언론사 간부와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만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인선 결과를 두고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야당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서 민의를 외면한 인사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발표 후에 민주당은 정 의원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라면서 불통의 국정을 전환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혁신당 대표도 대통령께서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지금 조언자라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 의원은 소통의 적임자라면서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네.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는 또 동갑내기 친구인데요. 그만큼 동갑내기 친구인 만큼 격이 없는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또 쓴소리를 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는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윤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라면서 이번 인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비서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중요하겠죠. 본인이 잘해야지 비서실이 보좌를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주말부터 시작해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당초 어제 자세한 영수회담 시기, 의제를 좀 논의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취소됐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단행한 게 이 불발 원인인데 대통령실은 오후에 정무수석 교체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무협의 무산 이후에 향후 실무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홍철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오르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바로 한 실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예정보다는 한 반나절 정도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조금 더 미뤄진 상황이긴 한데 영수회담 이렇게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도 지금 조국 대표도 본인도 만나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들 만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예.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주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서 총의를 모은 후에 윤 대통령을 만나면 더 큰 힘이 실릴 거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네. 조국 대표는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야권 연석회의가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네. 조국 대표의 계속해서 이러한 행보는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또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입니다. 총선 참패 수습을 위해서 국민의힘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진행된 당선인 총회 시작부터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네, 그동안 국힘 내부에서는 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이 실무형 비대위를 네. 꾸리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결국엔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5월 3일로 당초보다 일주일간 앞당겨 치르고 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 수습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영남권 당선인과 친윤계는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해왔고 또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인은 혁신형 비대위로 주장을 했었는데 당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결국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또 당원 100%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당원 당규에 대한 입장차도 어제 감지가 됐는데요. 아하. 당원의 상당수가 영남에 치중된 만큼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수도권 민심도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좀 수도권 의원이나 수도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민심도 같이 반영하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권 좀 의원들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비대위 논의를 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 총선 참패를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총선 백서 테이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잠시만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목이 메입니다. 예.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 앞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네. 이제 총선 백서를 본인이 쓰고 쓰고 싶다, 싶다 그랬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총선 백서에는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함께 개혁 과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정훈 의원은 참패 원인 분석은 기반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백서를 쓸 것이라면서 예. 제3자의 관점에서 쓰겠다. 중도와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제3자의 관점에서 정말 쓸 수만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백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년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데요. 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안도 있고 덜 내고 덜 받자는 안도 있어요. 자, 이게 어느 게 맞을지 시민 대표단은 어떤 걸 선택을 했습니까? 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을 택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 더 네. 내고 더 받자. 현행 9%인 네.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을 각각 13%, 또 50%로 올리는 방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건데요. 이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지금보다 6년 늦춰지지만 적자 규모는 현행보다 335조 원 정도 더 큽니다. 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 80%가 찬성을 했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을 벌이는 이 아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 변화를 살펴보는 이번 토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건데 이게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다만 이번 논의가 입법이라는 개혁의 결과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다음 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또 입법을 하기까지는 일정이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렇게 추진이 되면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전 기자도 그렇고 미래 세대한테 좀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까? 이 부분에서 좀 네.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무려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의 입장이 정작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불가피한데요. 네. 정책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과소 대표됐다는 겁니다. 공론화의 의제수기단 36명 중 청년 몫은 단 8명 뿐이었는데요. 게다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5명, 나머지 3명은 시민단체 몫이었습니다. 이 연금 개혁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청년 세대가 소외됐다 이런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댓글에 우리 배동호님, 우리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도 주셨고요. 이프로님, 또 손윤선님, 많은 분들 글 주셨습니다. 천정수님, 또 송아지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전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의사당 1번 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언젠가는 여의도에서 비상한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최근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 꿈은 항상 꾸고 계시는 거죠? 네, 뭐 꿈은 항상 있지만은 네. 뭐 제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희두 이사도 꿈 꾸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꼭 여의도에 입성해야만 정치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생활 정치도 정치인 거죠, 네. 그죠? 자,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또 그런 정치를 좀 하겠다. 두 분 보면 막 든든해서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제가 어색하기도 한데 두 분 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또 행복해서 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인선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인선 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기자 앞에서 직접 발표까지 했는데요. 자, 우선 해당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저는 뭐 혹시나 해도 네. 역시나 하는 역시나입니까? 인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 정당 민주주의를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앞서서 파괴했던 분이거든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가처분을 대리를 해서 네. 당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정지를 법원에서 시켜놨더니 정진석 위원장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당원 당규를 막 바꾸기까지 해서 본인들의 그런 만행을 정당화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다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건데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위기에 빠진 정권을 구해보겠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나마 의미를 부여하자면 정진석 실장이 그래도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중도 확장 정책 아닌가. 아하. 근데 별로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아주 좀 안 좋게 지금 혹평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막장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막장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실제로 뭐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예. 또 노무현재단 이사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그 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본인이 끔찍한 말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1심에서 징역형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6개월 실형이 있으면 선고된 네.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제 네. 뭐 당연히 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국힘의 몇몇 의원들은 그래서 노사모 판사라고 하면서 판사에 대한 막 엄청난 비난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저는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끔찍한 수위에, 그러니까 비판이 아닙니다. 끔찍한 수위에 막 망언들이 나오고 네. 그 계속 조롱하는 밈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저런 망언을 했던 사람이 심지어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렇게 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또 이 정도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어서 매우 우려하는 거고 이게 뭐 지금 총선을 참패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뭐 말이 안 된다 두 생각합니다. 분 다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혹평을 지금 주시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홍철호 전 의원 정무수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홍철호 정무수석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똑같이 브리핑장에 나와서 소개까지 할 정도로 뭐 상당한 애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홍철호 수석은 나름대로 당내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그동안에 김포 출신이거든요. 네. 수도권 출신의 전직 의원으로서 당내 요직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단 한마디라도 쓴소리를 한 적이 있나요? 뭐 쓴소리 내지는 건강한 비판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본인의 용기가 필요하고 소신이 필요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지금 네.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용기 있는 말과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내부적으로 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의미 없는 조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소신 있는 정치를 못하는 분을 갖다가 정무수석으로 발탁해서 앉혀놓으면은 그냥 월급만 받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분이 그 아주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라서 뭐 치킨이죠. 치킨집 그거라서 그 무슨 뭐 돈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공복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강력한 폭주를 제어할 그런 정무수석으로서의 적임자냐? 저는 뭐 그냥 하나만한 인선이다. 뭐 이분 아니고 누가 들어가도 좀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신익희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만한. 잘 모르는 분이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치킨 얘기 하셨는데 예. 평소에 저희 뭐 그 치킨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 밥을 잘 사는 정치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야당에도 사람들 만나서 밥 잘 사줘라. 뭐 이런 의미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는데 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근데 사실 이 홍철호 수석보다도 앞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너무 세가지고 예. 뭐 그냥 굳이 세게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인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인선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딱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 다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쉽다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움은 없는데요. 네.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는. 만약에 신은규 변호사님이 네. 참모라든지 그러면 비서실장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극구 반대하셨을 겁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당연히 직원을 하는 것이고 제 직원이 수용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직을 그만둬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만둔 사람 있습니까? 아하. 다 그나물의 그 밥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인사 발표 후에 기자들하고 뭐 질의응답도 했던 부분, 또 중간중간에 뭐 미소를 보이기도 하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 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변화된 모습이라고 좀 보이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여서 앞에 아, 저도 보입니까, 비판했는데 그 이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참모들한테 뭐 했다는 얘기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뭐 말씀 주셨지만 총선을 참패하고 인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네. 다른 모든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뭐 아쉬움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원래 뭐 기대가 있어야 그래 좀 이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라도 드는데 네. 이미 2년 동안 사람들이 그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딱 뜻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 이런 소식을 딱 보여주니까 이건 뭐 답이 없다 이제. 네. 그래도 좀 두 분 나쁘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질의응답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고 직접 발표한 것도 처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면서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말이냐면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한 10년 이상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방송하는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방송을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임기 절반을 정치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다는 거네요. 그 제가 한 6개월 전에 어느 방송 나가서 예. 정포대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거든요. 뭐죠? 이게 바로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럼 제 말이 맞다라는 걸 또 인정해버린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너무 잘못된 인식을 보여줬는데 고작 변화라고 보여준 인선 자체가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준이라면은 앞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는 이제 국포대가 될 것이다. 국포대는 뭐죠? 이제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세게 좀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리조차도 임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임기 3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하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너무 큰 고통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대통령 아마 약간 협치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아마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좀 그렇게 말씀처럼 그런 게 좀 가능할 걸로 봅니까? 이제 기자들도 보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가 그런 의지를 보인다기보다는 참모들한테 이제 메시지 낼 때 참모한테 보이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와서 네. 그걸 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그럴 생각도 없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을 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죽하면 이게 무슨 뭐 소통이 기대가 된다는 식으로 보도까지 나오던데 질문 뭐 2개인가? 그 뭐 그냥 하나만 난 소리하고 그
심지어 마이크 옆에서 빠져가지고 얘기하다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오죽하면은 여기에 소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오죽 못했으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그 시민들도 네. 판단을 다 끝냈다 봅니다. 저는 어제 그 디테일한 장면 아마 보셨을지 네, 모르겠는데 어떤 거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는 가운데 놓고 양쪽에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수음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대변인이 아마 사회를 봤던 것 같은데 대변인이 좀 대통령님 마이크 쪽으로 좀 가서 발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2번인가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네. 아니, 본인을 위해서 지금 가라는 게 아니라 취재하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안 들리니까 가라는 건데도 대통령이 그 사소한 것도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모들도 더 이상 이제 입이 아프겠다. 그러면 입이 아프면 그 자리에 왜 있나? 사표 쓰고 나와서 딴 일을 하지 그 자리에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는가?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참 그 어제 드러나지 않은 아주 숨은 1인치의 장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에 우리 신인규 별사님 세다. 마시멜로님은 발음만 하는 신인규. 그리고 발언 세네. 그리움 미아님까지 글을 또 주셨습니다. 아마 뭐 신인규 변호사가 느끼는 아마 말씀을 좀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보자, 특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국무총리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 회담 이후에 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총리 후보자를 네. 계속 고민은 하고 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발표를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변에 인물이 없다라는 뜻이고 네. 아직도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영수회담이 이미 제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25일 이후에 지금 네. 그 이루어질 건데 그렇다면 저는 총리 지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영수회담 이후에 저는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야당의 의견도 좀 들었다라는 명분 쌓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영수회담 하면서 총리 후보자 이렇게 얘기 좀 하면서 좀 도와달라 아니면 추천해달라 이러면 거국내가게 되는데 추천해달라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언플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그런 척을 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건 네. 계속 본인이 이 말 해놓고 바로 또 취소하고 뭐 이제 그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취소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냐 이게 또 이러니까 또 홍준표 수석은 아 이거 뭐 반나절 늦춰진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속 신뢰가 무너지면 나머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든 만든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박영선 총리 얘기도 꺼내가지고 네. 또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민주당에 폭탄을 던지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폭탄이 더 크게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누가 진지하게 이런 소식들을 접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무산을 시켰다가 뭐 조금 뭐 홍철호 수석이 반나절 늦춰진 것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때문에 민주당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업무 처리 스타일이 이제는 거의 국민들께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잼버리까지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네. 잼버리처럼 무능한 면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는 거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꼬아버린다고 할 정도로 뭐 꽈배기 정부 아니면 양봉 정부 아니냐. 양봉업자처럼 양봉 정부로 양봉업자. 예, 그 뭘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벌집을 쑤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수준인데 제가 예를 들게요. 예. 보통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총리는 임기 초에 정치인을 임명하고 임기 말로 갈수록 관료를 임명합니다. 이게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합니까? 임기 초에 관료만 주구장창 쓰다가 이제 임기 후반 되니까 아 인재 정치 좀 해보겠다. 힘이 빠질 때 정치를 하겠다. 아하. 이러면서 이제 정치인들 등용하는 것도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의대 정원 2,000명도 보면요. 의사들과 관계자들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안들을 국회와 상의하면서 증언을 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근데 먼저 했으면 2,000명을 문제 딱 때립니다. 없었겠죠. 예. 먼저 2,000명 때리고 총선 때까지 재미 보려다가 실패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의사들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주고 다 꼬아버린 겁니다. 이런 네. 것처럼 이번에 정무수석의 교체 문제도 만약에 정무수석을 어제자로 교체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더라면은 영수회담 제의를 그 이후에 해야죠. 아, 그렇죠. 아니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던져놓고 실무 조율은 들어가는데
짐 싸서 나갈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 일을 하면 그분이 자기 사무실 짐도 싸야 되고 네. 또 가서 얘기도 하면서 인수인계 돼야 되니까 모든 게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홍철호 수석이 그런 네. 좀 결례 아닌 결례를 전 야당에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참 거꾸로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드는 양봉 정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양봉 정부 이거 처음 하는 거죠? 그래도 처음 쓰는 거죠. 처음 쓰는 거죠. 이도경님께서 신인규님 맞는 말씀 공감합니다. 송문수님 신인규 변호사 화이팅. 그리고 꽃다지님도 양봉업자에 빵 터지신 것 같아요. 양봉업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쓰고 와서 찌른다는 그 말씀 같은데. 찌르면은 본인은 사는데 나머지가 다 국민이 지금 그러니까요. 다 벌 막 그게 쏘이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만약에 정무수석 좀 임명할 것 같으면 영수회담 제의도 좀 나중에 하든가 하지 굳이 그렇게 해놓고 결국 이걸 또 막 뒤엉컬어 놓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공감하고요. 예. 그 금요일 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때 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하면서 그렇죠. 그게 또 본인이 안 하고도 옆에 쿠션을 넣어가지고 해서 예. 그게 또 국힘 안에서 이걸로 또 말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무능하다는 건 진작 드러났었지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얼마나 막장이라고 하긴 또 그러니까요. 아무튼 못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까여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날 제안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 제안한 날 그날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찬 제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자고 했는데 또 거절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사감이 매우 네. 묻어난 행보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하고 계속 자기 한풀이 정치 내지는 본인의 감정만을 소모시키는 이런 방식의 정치를 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자마자 이제 100일 만에 완전히 선거를 말아먹었는데 예.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거 거의 뭐 희생양 아니냐, 희생제물처럼 보여질 정도로 어쨌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 홍준표 시장의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외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근데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홍준표 시장을 16일에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19일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 3일간 한동훈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 처리가 잘못된 게 먼저 만난다고 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위로해주고 뭐 다음 향보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건데 홍준표 시장을 먼저 만나가지고 욕을 다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만나자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바보가 아니면은 이 오찬 약속을 수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집권 여당의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23%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당이 또 분열이 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정치를 이제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정치를 할 기반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대로라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중한 건강상 이유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어쨌든 본인 살 길을 찾아가지고 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자꾸 까치발하고 다니고 기괴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기괴한가요? 아니 뭐 이상한 막 공중부양하고 갑자기 네. 뭐 본인 옆에 후보가 있는데 옆에 치워버리고 본인 셀카 찍고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급 정치 아이돌이 탄생했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막 붕붕 뜨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뭐 선거를 저런 식으로 치르냐고 막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리고 나서 이 그 오찬 회동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전효옥 씨가 연예인병 걸렸다고 또 비판하더라고요. 연예인병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BTS에 말도 안 되게 비교를 해놓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고 이게 뭐를 원하는 거지 이분들은 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나 한동훈 위원장도 뭐 지금 사임할 때도 비대위원 사임할 때도 정치하겠다 이런 뜻을 좀 비춘 걸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 정치 차별화 나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나름대로 한동훈 네. 위원장은 정치를 할 걸로 보여지기 할 걸로 때문에 보인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라고 하면 차별화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자질이 없다. 그리고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차별화를 없습니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무엇을 갖고 나와야 네. 되는데 아까 우리 황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는 거랑 야당 공격하는 비난 외에는 이분이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를 더 할 수 있을까가 매우 의문인데다가 이분이 출마를 하면 이제 여권은 완전히 난장판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이전 투구로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책임론 가지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하면 첫 출마입니다. 네. 물론 당직이지만요. 예. 그러면은 본인의 개인 문제, 그리고 배우자 문제, 딸 문제,
장인어른 문제, 그리고 천안 문제, 모든 개인사가 이제 정치권의 소환이 되면서 사실은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치적 공격을 받아들일 만큼 내공이 성숙되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대표 이번에 뭐 전당대회 하면 도전할 수도 있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사실 원래대로면 이게 한다고 보는 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계속 페이스북 글도 올리고 네. 뭐 새벽에도 뭐 이렇게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선 속내를 들여다보면 짜증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어떻게 치렀나랑 별개로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제일 컸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다 네 잘못이야 이러면 사실 또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오려고 이제 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경률 씨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안 된다. 네. 지금 또 친윤계 비윤계의 싸움이 나고 있고 또 당선자랑 낙선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기조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분열이 당분간은 그 수습이 안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를 이끌은 이제 선장이고 책임자였는데 이번 선거 흐름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뭐 모든 대부분 사람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기회가 한 두세 차례 있었죠. 예. 있었는데 그 기회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머리를 수그리고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국면 국면에서 만약에 민심을 완전히 쫓아가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키고 예. 예를 들어 뭐 다른 특검법까지도 더 통과시키는 쪽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100% 쫓아갔더라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 열렸을 겁니다만은 본인이 굴복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아까 황 이사님 설명 들으면서 저는 토사구팽이 또 떠올랐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토사구팽이 사냥개를 풀어놨다가 네.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 삶아먹고 김기현 대표 삶아먹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삶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너무 지금 순진하게 윤핵관들을 바라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토사구팽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예, 뭐 진이 84님, 희두 인규 좋아 두 분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더 이어가면요. 두 번째 당선인 총회 어제 열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고사를 했고요. 원내대표 선거 다음 달 3일 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원장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본인이 추천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황희도 이사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 네. 빨리 여기서 발 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라고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좌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준석이 축출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네. 들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 좌파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 계속 쫓아냈는데 지금도 까딱하면 그냥 좌파라는 소리 들으면서 막 쫓겨나고 네. 그 태극기 세력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냐 들어도 되냐 네. 뭐 이제 40년 지기 석동현 뭐 이런 또 정치인들은 뭐 우파 애국 시민들을 버려서 이번에 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목소리 다 다르네요. 네, 다 다르죠. 근데 또 그분들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네. 또 굉장히 과격한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거 괜히 덥석 물면 큰일 나겠다. 어쨌든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여기서 한번 이참에 이름값을 좀 알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수습해가는 과정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전혀 반성하는 모습 안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앞선 아까 언급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겠죠.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않습니다. 이제 아마 이거 예.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저도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예. 회의가 많은 조직은 뭐가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지금도 두 번째 당선인 총회를 한다라는 건 이거 아마 몇 번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네. 근데 이런 식의 회의만 계속한다라는 것은 진짜 구성원들한테 회의감만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 망하는 회사에서 서로 책임론 내지는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 이제 이거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다시 기회주의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규 인물을 데려다가 세우든 네. 아니면 또 당내에서 누굴 발굴하든 또 줄 서게 하면서 기회주의로 또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 텐데 이제는 이 분식회계가 전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인 의미는 네. 이제 국민의힘의 이 기득권 그리고 이 기회주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소멸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차기 국회의장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또 호흡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장은 물론 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 와야 되겠다. 또 국회의장이 중립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중립이 그러셨습니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계속 그 기계적 중립을,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중립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게 강조가 되었던 것도 네.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딱 저희 세 명만 놓고 봤을 때도 신인규 위원장님과 제 의견이 완전히 충돌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면 네. 그럼 결국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왜냐면 이거 그렇죠. 하게 되면은 어쨌든 한쪽에서 말 안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게 그냥 기계적인 중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해야 될 일조차 못 하고 계속 발목이 잡히니까 이제 그런 거에선 좀 벗어나겠다 이런 취지로 전 이해를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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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기계적 중립은 거부한다라는 아마 이 의미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저는 비판이라고 보고 저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도 의전서열 2위로서 민심을 쫓는 국회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저는 권위를 갖는 그런 국회의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당심의장 뽑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재명 대표에게 호소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의전서열 8위거든요. 근데 8위가 2위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심의장으로 가는 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전 이번에 누가 선출되더라도 그분은 당적 고려 없이 정말 민심만을 쫓는 국민의 의장이 되는 것이 국민의 뜻일 것이고 너무나도 기존 김진표 의장에 대한 반발심이 오히려 또 당심으로 저는 급선회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오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오시겠지만은 민주당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또 민주당이 잘못 갈 때는 야단도 칠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소신 있는 국회의장을 좀 뽑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좀 최고에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단순 다수자가 이제 국회의장이 됐었는데 결선 투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이대로 가면은 지금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추미애 국회의장 보고 싶다라고 가는 거잖아요. 추미애 의장. 예, 그래서 그걸 얘기. 또 약간 너무 그렇게 가는 거를 네. 제어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해요. 네. 뭐 민심 100% 가야 되는데 딜레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 이게 또 정치가 작동을 할 땐 결국엔 내 말을 안 듣게 되면 특히 이제 국힘 쪽에서 늘상 해왔던 게 한 1 정도 수위랑 10 정도 수위를 5대5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걸 이제 같은 선상으로 놓고 야 니네 이거 했으면 우리 것도 들어야지라고 만드는 거를 여태까지 계속 해와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 물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해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정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민주당 뜻에만 전적으로 따르자는 건 저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항상 그 정치에서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도 앞으로 국회의장 또 그리고 22대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이 영수회담 의제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일단은 지원금 25만 원 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또 횡재세 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영수회담 한다면 올라갈 거로 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 지금 뭐 민생의제라고 해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될 것은 전 최소근 상병 특검을 비롯한 전 김건희 특검 이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첫 번째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낼 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을 깔아주거나 오히려 역이용을 당할 수 있는 주제들은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준 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민심을 갖다가 저는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검 의제를 저는 단일 품목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저는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민생보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해서 아니면 김건희 특검 얘기해서 이거 통과, 이거부터 먼저 해달라, 그 요청해야 된다 얘기를 하네요. 오. 네, 동시에 그 고물가 고금리 예. 뭐 이 문제로 지금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또 같이 갔었거든요. 이번 그렇죠. 총선이. 그래서 그 얘기로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면 특히 어제 MBC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화했던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빠르게 민주당에서도 더 이거 그 목소리 내겠다, 특검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 대파 875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네. 그 분노의 정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올려서, 왜냐면 또 지금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또 뒤로 가게 되면 뭔가 이제 선거철 맞물렸을 땐 또 이거 돈 뿌리게 한다. 포퓰리즘 한다. 네. 심지어 뭐 마 X에 비유하지도 않았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뭐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논의를 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 뭐 금액은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같이 지금 하는 게 좀 뭐,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라서 이게 얘기가 될까요? 의제로 선정이 그러니까 될까요? 저는 의제를 그물망식으로 너무 벌려버리면은 하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차원이었고 네. 저는 민생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면적 액션에 속으면 안 되고 네. 오히려 국회에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생 이슈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고 대통령하고 담판을 지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길 가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일 많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부의 국기문란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라.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해서 밝혀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이 국기문란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는 꼬리라도 물고 들어가는 최소한의 전 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 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쓰고 또 저항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무겁겠지만은 좀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할 수 있다. 좀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네, 더 말씀 드리면 주십시오. 네. 신인규 위원장님처럼 이제 합리적인 보수면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할 텐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국힘 측에 세운 반응을 보면 네. 이러겠죠. 야 대표가 그렇게 언론에다 대고는 막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하더니 대통령 만나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왔어. 근데 내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 메시지도 전하고 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오늘 댓글에 두 분이 청년 정치인들 이렇게 셌나요? 이렇게 질문들이 많아요. 예, 세네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신인규 변호사님, 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이런 분석은 두 분이 최고 같아요. 미디어 토마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윤희웅 센터장님은 뭐 항상 하지만 하여튼 객관적으로 또 잘 분석을 센터장님이 해주십니다. 워낙에 잘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배우는 중입니다. 네, 잘 끌어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코너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마 어제 딱 했던 여론조사, 오늘 공포되는 건가요? 네, 오늘 그렇죠? 아침에 오늘 아침에 공포되는 여론조사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뭐 미디어 토마토 조사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일단 정당 지지율도 좀 조사를 했는데 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이 34.9%, 네. 국민의힘이 29.8%, 아하. 조국 혁신당이 17.8%,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6.4%, 예. 개혁신당이 5.5%,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1.7%, 진보당이 1.3%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처음에 민주당 34.9대 국민의힘 29.8을 하니까 총선 전에 느낌 그대로 생각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17.8의 조국혁신당.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다른 정당이긴 하지만 합치면 뭐 50이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조국 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정당, 자립적인 정당이 될 것이냐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관심사 네.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 지표가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뭐 5%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예. 보여주느냐 정도가 그 정당이 독자적 정당으로서 이제 의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사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요 흐름이 쭉 가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17.8% 상당히 이제 높잖아요. 매우 높아요. 이건 높은 예.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만약에 더 높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합의 100%라는 거. 예. 100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생각하면은 나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150점에서 110점 올릴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친구들의 점수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이제 지지율 조사에 특히 그래요. 이제 합의 100%.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했으니까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동답 방식이긴 하니까 이것은 이제 좀 정치 관심도나 또 정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참여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면접원이 하는 것에서는 요거보다 좀 낮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요즘 행보를 보면 어제도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보자 이재명 대표 보자라고 제안을 먼저 하고 야권 대표로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고 어제 또 페이스북에 10가지 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사실 이건 뭐 여의도에서 이미 떠돈 지 오래된 그 풍문을 갖다 직접 언급을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예. 극우 유튜버 보지 뭐 마라.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런 행보를 봤을 때 조국 대표가 탄력이 좀 붙었다. 자신감이 지금 생겼다. 17.8 정도면 그렇죠. 야 이게 뭐 위성 정당 소수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엄청난 거잖아요. 최근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없었던 그러니까 현상이죠. 제3정당에서 이 정도 지지율을 얻는 현상은 근 10년 내에는 없었던 현상. 특히 호남에서 예.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네, 이번 조국 비례 혁신당. 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더 높았죠. 그렇죠? 더 높아지고 있고 거의 지금 민주당 수준의 버금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0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그 선거 전, 이제 직후, 이제 이럴 때는 뭐 20에 가까운 부분들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속성을 갖지는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일정 부분 이제 뭐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의 17.8% 이게 좀 눈에 띈다고 짚어주셨고요. 자,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본회의 다음 달 2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할 예정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65.2%,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3.5%, 잘 모르겠다 11.3%. 또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정도 흐름 나오게 되면 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65.7%. 뭐 우리가 한 70% 되면은 뭐 어떤 상식적인 거 물어보는데 응답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특검에 대한 찬반을 물었으면 격차는 좀 더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성향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호불호 또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성향층에서는 약간 이제 거기에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이렇게 컸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을 어떤 다른 정치적 액션을 통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걸 좀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대중 여론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이제 그 정도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63.6%가 행사해야 된다. 이게 정당마다 다르긴 다르군요. 다릅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92.8%가 행사하면 안 된다. 안 돼. 압도적이네, 민주당은. 압도적이죠.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92.4%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월등히 높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에서는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이렇게 이제 높은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이럴 때는 중도 성향층 어느 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성향층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흐름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 65.5% 네. 중도 성향층에서 그러니까 중도 성향대로 여론조사는 잡히는 게 많네요. 예, 원래는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중도라고 하니까 네. 보수 성향층과 진보 성향층의 중간 정도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이제 팽팽하게 나오는 것이 평온한 시대에 나타나는 여론이에요. 평온한 시대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네.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통상 6대4 정도로 기울어지는 것이 이쪽 흐름이 좀 강하다. 네. 뭐 진보사가 강하다. 이제 중도가 야권에 좀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를 더 넘어서는 7대3 이상이 돼버리네요. 상황이니까 네. 예, 중도 성향층이 이제 여권에 대해서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적 쇄신 예고를 했는데요. 자,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 거론이 됐었고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에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사도 있었네요. 토마토 잘 조사하는데요. 네. 네, 두 사람에 대한 찬반 반응을 여쭤봤는데 반대가 56.2%, 야. 찬성이 16.7%, 잘 모르겠다 27.2% 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결국 여야 막론하고 두 사람 기용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이 높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좌우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합이다, 이렇게 이거는. 얘기를 하는데 네, 모처럼 의기투합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사안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파격적인 아니긴 한데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수 성향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 이게 야당 측 인사를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반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어떤 이제 약간 야당에 굉장히 좀 관여도가 있거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연결성이 좀 현재 시점에서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호의적인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두 분 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야권 주류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작동하고 네. 그래서 찬성 의견이 10%대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눈에 띄는 게 20대 50.9%는 잘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이런 너무 어떤 어려운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네요. 그만큼 그 윤 네. 대통령 주변에 그만큼 믿을 사람 인력풀이 많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 오죽하면은 이 기사가 지난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 뭐 비선 라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보도도 정도였기 됐고요. 때문에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미 친명 체제로 민주당은 재편이 됐는데 또 친노 친문대 뭐 친명 이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분열을 획책하는 거다 뭐 이런 박지원 의원도 그런 당선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냐 네? 말씀대로 그래서 여든 야든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만약에 같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네. 뭐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든 어떤 상징적 인사한테 좀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런 인사를 추천했다라고 하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당 지지 성향층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즉각적인 지지층에서 반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 네. 입장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자기 편이 누가 있을까, 누가 남아 있을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다. 이 고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 또 첫 차기를 생각했을 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림도 그려봤을 거고 아하. 뭔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비서실장에는 정진석 네.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의원?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악수입니까, 그거? 악수입니다. 또 악수라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민심에서 예. 총선 결과 민심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치에 입문시켰다고 하는 네. 그런 분을 또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당심은 뭐 민심은 당심이고 그렇죠. 당심은 윤심이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에서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낸 분 아닙니까? 그거에 그야말로 원조 당정 관계, 수직적 관계를 만드는데 장본인인데 네. 그런 사람을 또 기용을 했으니 네. 차라리 그냥 더 오랫동안 정보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앞으로 흥미로운 포인트는 네.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대중 여론에서 일정 부분 플러스 이제 알파를 이제 여권에 추진하는 어떤 이슈들, 아젠다에 대해서 호응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이잖아요. 삼석이긴 하지만요. 예, 왜냐면 대중 이제 영향력은 사실은 훨씬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면 이제 우호적 관계를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야권과의 대립하는 이슈의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간접적 도움을 아마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만약에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묘하게 그 안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가져갈 텐데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사실은 악연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그때 처음 대화를 봤는데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때 육모 육모마방이. 그 전에 잘 몰랐었는데 예. 그 표현 이제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앙금이 워낙 강한 상황인데 네. 그런 것까지 감안했으면 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작년 초에도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공개 요구했을 때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런 그 식으로 얘기 말을 본인이 하고. 직접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이런 비서실장 자리에 앉힌다? 정말 정무 감각이 제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실형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6개월 징역 실형 6개월이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센 거죠, 명예훼손 사건. 명예훼손죄 벌금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을 거기 그 자리에 앉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오판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대통령실에서 선거에 패배를 하고 여러 가지 좀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 비서실장을 정치색이 상당히 이제 옅은 인물을 두면서 이제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쓴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이제 예. 패턴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의 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좀 반대인 거예요. 초반에는 어쨌든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이제 관료 출신들을 쓴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을 쓴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정치적인 또 색깔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풀려 나갈지 한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 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직접 네. 기자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얘기한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정 방향은 옳은데 소통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어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전에 비서실장이 있다 오후에 정무수석. 그걸 왜 같이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는 건데 소통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처에서 국민과의 대화, 네. 100분 토론, 했죠. 심지어 온라인 국민과의 대화도 했어요. 이 채팅하면서 그렇죠.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아, 그렇잖아요. 의무예요. 대통령의 의무.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봤죠? 네,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임을 반대한다가 47.5%, 이재명 대표 연임을 찬성한다가 43.3%, 잘 모르겠다 9.2%. 야, 요거는 팽팽하게 나왔어요. 완전 반반은 아니지만 되게 네. 팽팽해 보이는데 이게 정치 성향이나 지역별로도 다른 양상을 좀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 찬성이 75.9%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67.2%가 연임을 찬성했고요. 예.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다르죠. 개혁신당은 찬성이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힘에서는 90.4%가 연임에 참 반대했습니다. 당마다 차이가 훨씬 확 나버리는데요. 이거는 예. 찬반이 그래서 우리 찬반이 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팽팽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보나마나 중도 성향층에서도 요렇게 했을 반반일 것이다. 것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했을 보면은 것이다. 중도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40.3, 반대가 44.8이니까 그 흐름에 이제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뭐 민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어쨌든 당대표 연임해도 괜찮다, 오케이 하는 이제 기류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비해서 보수 성향층에서는 반감이 워낙 큰 것이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결심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임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마음을 굳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표 본인이?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원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결정을 왜냐하면 이게 2년 뒤에도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가서 또 평가를 받아야 또 되거든요. 너무 험난한 길이거든요. 이번 평가 받아서 평가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네. 또 다 평가를 또. 받는 게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뭐 내용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는 뭐 이연임 뭐 글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도도 지금 해봤는데 네. 국정운영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20%대였었는데요. 이번에도 20%대입니다. 긍정이 29.3, 부정이 67.7%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참 지난번에 제가 기억이 2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6.3이어서 예. 뭐 한 3%포인트 긍정 평가가 올랐습니다. 약간 회복됐다고 네, 약간. 봐야 되는데 이게 영수회담 제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좀 일단 분석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는 네. 이제 총선 결과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다수에 속하고 싶어하는 이제 응답자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 못했다고 하는 평가가 선거 결과로 나왔으니까 잘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요 대통령 평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우 사실은 변하기 힘든 지표가 아니라 잘 변하는 지표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 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 좋아해?라고 묻는 거 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비율인 거예요, 사실은. 바뀔 수 있죠. 뭐 예, 어떻게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네. 어떤 국면이 지나가거나 또는 이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네. 변동이 반드시 이제 있는 지표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40% 정도는 돼야지 국정 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40% 정도 선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 민심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워낙 아래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관리가 이제 좀 너무 이제 사실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네. 사실은 이 수치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의 총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지표예요. 이것이 지금 30%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슈를 주도할 만할 동력이 이제 없다고 우리가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30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40% 정도 가까이 되면 여권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 맞춰주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여권에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면 대통령이 리더십이 훼손돼요. 아하.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어서 네. 참 네. 그래서 레임덕 얘기가 이게 레임덕이다. 이런 것 나오는 때문에. 거고 예. 여론조사 지난주 여론조사에 충격을 받아서 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과연 진정성 있게 제안한 것이냐 이거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갑자기 네. 일정을 실무 회의하는 걸 다 취소하고 하지 취소했죠. 않습니까? 네. 정무수석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미리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 건데 네. 과연 진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또 요식행위로 넘어가서 그냥 이 국면만 넘기려고 상황 타개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가기 시작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네. 언제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전에 오후에 이제 정무수석이 급박하게 또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정무수석이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사실 바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이니까 새로운 사람 오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전에 했던 비서실장이 뭐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네.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돼서 했으니 하루 정도 이제 그 사전 미팅을 연기하자라고 이제 사실은 언론에 나오거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디테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죠.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즉흥적인 모습을 정무수석도 보여준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바꿨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전까지 뭐 아무 그게 없었다는 건데 왜 갑자기 비서실장이 와서 정무수석 바꾸시다 이래서 바꾼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호섭 정무수석인데요. 네. 네. 반대로 뭐 이럴 수 있겠죠. 바뀌는데 그러면 바뀐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니까 그럼 빨리 하자 이랬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그것도 그것도 이제 정교하지 그렇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일날 이재명 대표 회담 제안 당일날 오찬 제안을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여론조사 한 건 아니죠, 이거는? 네, 한 건 네. 아닙니다. 뭐 일단 뭐 만나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그런 건 자기가 최측근이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그동안 행동을 해왔고 말하자면 뭐 배신 뭐 이런 얘기도 뭐 SNS에 쓰고 홍준표 있습니다만 시장이 뭐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홍준표 네. 시장이 자신을 저격하면서 네. 그리고 윤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만나서 뭐 독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섭섭하지 않았을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서운함을 표현한 건지 진짜 거리두기 자기 정치 윤석열과의 차별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는 뭐 제가 관심법을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섭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섭섭한 것 같긴 해요. 그 밥 대통령이 부르면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섭섭함의 정점을 찍은 것이 본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거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거지 네. 했잖아요. 단순히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략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로 사실은 이런 이제 인물들을 이제 평가하는 기류가 앞으로 쭉 생길 텐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 100%라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윤의 인물들 많이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또는 뭐 나경원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윤의 비율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들을. 그래서 딱 타겟을 분명하게 해서 공세하는 그런 이제 기반 하에서 전략 하에서 최근에 이제 공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민심, 미디어 토마토 민심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쇼미더 사심도 저희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재밌는 또 신박한 댓글도 소개해드린 시간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신뢰 구간이 뭐 이런 거 따질 수 없다라는 거 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설문조사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임명할 수 있다면 어떤 인물을 지명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이거 주관식인데요. 댓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유저 SJ7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국무총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명예스러운 윤석열 밑에 마지못해 하든지
괜한 자기 가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겠죠. 어유 이건 세게 말씀하셨네요. 도미타 6541님 푸바오 얘기했습니다. 푸바 중국 가자. 지금 앉아 있는 누구보다 최고 나을 듯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예. 네. 아, 지금 너무 이게 과합니다. 전 마지막에 나는 유저 JM1 JT8분이 추천하신 나는 나를 추천한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좀 세게 말씀. 본부장도 하나 좀 얘기해. KCUN 이게 인건비 아깝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갑시다. 좀 세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여론조사를 하면 뭐 사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름 올라오긴 올라올 건데 좀 대다수 내용들이 필요 없다. 돈 아깝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슬픕니다. 사실은 어떤 대안들 이제 아무리 이거 뭐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아 이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나와야 되죠. 했는데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보이긴 해요. 그동안 하실 때 너무 존재감도 없고 아마 그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민심에 반영된 거고요. 네. 유저 QR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어디까지 더 봐야 하나요? 진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착한 국민 더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읍소로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